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친생가족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 지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요번에 공부를 했는데 여러모로 뭐 어려운 점은 정말 많더라고요. 저 요번에 한 가지 놀랐던 건 뭐냐면 미혼모 시설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미혼모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동의를 얻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죠. 근데 양육 미혼모가 키우고 있는 아동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태어난 아이를 돕는 과정이다 라고 관점을 살짝 돌려주면 사람들이 아 그렇지 아동은 살려야지 라는 인식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되게 느끼는 바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누구나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기를 키우겠다는데 이건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기꺼이 후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입양 부모가 정부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부모를 두는 게 아니라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거든요. 입양이 필요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친생 부모로부터 마땅히 사랑과 보호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상실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새 가정을 만나게 된 건데 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육 수당을 주는 거죠. 이 아이한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서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양 아동들에게 주는 수당이 한 달에 15만 원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이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데에서 부정적으로 발언이 될 때의 저희들의 느낌은 뭐냐면 그 지원을 받고 요구를 하는 입양 부모를 집단 이기로 자꾸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입양 부모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나 입양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더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쏟아 부어도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너무 예쁜 내 딸이 시설에서 자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던 아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애 재우다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섬뜩할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과 동시에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모르겠어요. 다른 복지사분들 아니면 종사자분들이 갖는 마음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내 딸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통계를 보면 입양 가정이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애를 둘, 셋씩 입양하기도 하고 사회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 아이를 한 명 키워봤더니 이 아이에게 있었던 그 가능성 때문에 다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얘한테도 내 딸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열리는 게 입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 한 번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쉽거든요. 이런 생각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지 않고 정말 이기로만 바라보는 집단 이기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좀 걷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뭐 입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주장들이 나오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아동복지 전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 입양 어떤 실천에 관해서 또 외국의 경우나 뭐가 아이에게 최선인가를 이렇게 연구해왔던 차원에서는 그게 되게 좀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라면 어쨌든 미혼모나 더 지원해야 되는 그렇죠.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향상해야죠.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 올라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뭔가 확실하게 돕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 부모님들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더 이제 옹호해 주시고
또 이런 그럼요. 것까지 네네. 해주시면 훨씬 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적어도 사실은- 똑같이라도 해줘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입양의 날 행사 때 한국 입양 홍보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미혼모 지원에 대해서 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거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좀 네. 많이 와 계시니까 그때 그런 어떤 선언문식으로 이렇게 좀 네. 강하게 발언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죠. 진짜 네.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적어도 입양 부모님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오히려 존경받고 진짜 당당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미혼 부모님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편견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을 내밀고 그분들을 좀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면 참 많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 하죠.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준비되지 않는 임신을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나라면 가서 어떻게 조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가까운 친척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렸는데 엄마가 됐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입양 가족이어가지고 엄마가 키워야 돼. 미성년이지만 그 집에서 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저희가 입양한 걸 아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입양 보내면 되겠네. 저 집이 입양한 걸 봤는데 입양하면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직 미성년이니까 입양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계신 분들도 요즘 입양 믿을 수 있더라. 낙태를 선택하라고 권하진 않으셨으나 입양 보내면 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굉장히 놀래서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한테 주어진 생명인데 너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 가족이 품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결혼 안 된다. 근데 왜 낳으라고 하냐. 얘 평생이 짐인데. 그래서 아니요. 책임은 져야 되지 않아요? 많은 고민 끝에 키우기로.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많이 도우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황해서 약간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죠. 네. 많은 경우 부모들이 내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 본다 그러고 막 이래서 진짜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경우들이 많고 막다른 곳에 몰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입양 전하고 후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짜 입양 전에는 저의 경우라고 생각해도 안 돼. 무슨 얘기야, 못 키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는데 지금은 제 아이가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만약에 입양이라는 경험을 한 아이인데 어떤 입양 부모가 애한테 포기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원래 책임을 가장 강조해야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입양 후에. 그래요. 물론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집도 딸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뭐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 일단 낳아서 우리가 키워줄 테니 너는 공부를 마치고 일찍 결혼을 하거라 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해야죠. 안 돼, 결혼 안 돼요, 달달님. 그래요? 누군지 알고. 아니 못 믿을 놈이면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아? 그럼 안 시키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염려할 게 없는 게 우리 수아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을 놈들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정말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저는. 안 돼, 우리 수아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런 나는 애들이 없어서 그랬나?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 교수님은 만약에 따님이 이제 다 장성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장성이 몇 살이면 장성인가요? 하기야 요즘은 워낙 늦게 대학생이에요, 결혼하니까. 대학생. 그러니까 뭐 어떤 책임을 그 고통이든 뭐 기쁨이든 다 자기가 감수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당사자죠. 이제 엄마로서 입양을 보낸 엄마건 아이를 키우는 엄마건
살아가려면 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함께 깊이 얘기하면서 뭐가 가능하고 뭐가 넌 어떨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제 아이라면 감정이 먼저 앞서겠지만 일단 등짝은 한 대 때려야죠. 근데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맞을 리도 없고 얼마나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임신해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위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침착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기가 쉬워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야지 너무 빨리 결정하게 하는 것도 또 내가 막 결정하는 것도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일단 다 키우는 거를 이렇게 지지하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교육,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해주시는 거. 노력을 한다 하면 제일 우선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쵸, 먼저 그쵸.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상태가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과정인 것은 저희가 다 이제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입양을 하면서 다시 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됐을 때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입양 특례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입양 부모의 조건이 조금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입양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그 자격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무슨 지침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입양을 준비하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결혼을 몇 년 이상 하고 뭐 연령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 양육을 할 때 필요한 경제력, 신체적인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입양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냥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 그리고 입양 아동이 성장하면서 발달 단계마다 어떠한 이슈들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때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또 입양 부모 자신이 난임 부부인지, 동의에 따라서 입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국내 입양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대단히 많은 책을 읽혀요. 일단 난임에 관한 거, 또 입양 3자에 관한 거, 뭐 미혼모가 이렇게 아이를 포기하면서 쓴 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걸 읽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라온 배경이나 입양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남편하고는 양육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입양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는지,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써서 내기도 하고, 상담을 개별적으로 부부 같이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워크샵 형태로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한 입양인이 와서 얘기도 하고, 입양을 한 입양 부모가 와서 또 그 경험을 얘기하고, 아이를 포기한 친생모가 와서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워크샵 형태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길거리에서 얘가 당신 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뭐 이런 걸 역할극으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미리 한번 이렇게 들었을 때 하고
안 들었을 때 그 당황하는 정도가 다르죠. 다르죠. 가만히 갑자기 엄마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또 뭐 연장아동을 입양한다 그러면 연장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옐로마마가 최근에 이제 입양을 진행을 했었는데 입양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었는지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해요 하는 게 있었나요? 성인 입양인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진짜 부모님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듣게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고 항상 첫 번째 시간에는 아동심리 박사님들이 오셔서 아동심리가 가질 수 있는 입양 아동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 되게 열심히 듣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두 번 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사례들을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입양을 잘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안 나오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텔레비전에서 좋은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고요. 두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소는 그 상담하면서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하고 네네네. 복지 만나서. 선생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시거나 남편이 직장 찾아가고 아니면 부부가 같이 홀트를 가고 막 이래서 상담을 한 3-4번 한 것 같은데 상담 내용 자체가 저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진 불안함 같은 거 선생님 제가 현재 사실은요 심리적으로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이러면 입양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었고 그때 그 선생님께서 아니요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들도 이 시기에는 불안해하실 수 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여전히 지속이 된다면 입양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가운데 그게 조금 더 풀렸던 것 같고 8시간 교육보다는 오히려 상담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집체 교육을 별로 안 해요. 가장 크게 이거는 진짜 개선돼야 돼 라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신생아이 입양과 큰아이 입양이 구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분이 그때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누구 하나한테는 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좀 분리시켜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입양 전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입양 후에 자녀랑의 가족이 되는 과정이 좀 더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그 교육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예비 입양 부모로서 시간을 빼야 되는데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를 주는 것처럼 입양도 똑같이 휴가를 줘야 되고 그런 무슨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공식적인 그런 걸 주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네, 필요한 거죠.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늘어지잖아.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우리가 이제 법원에 입양을 접수하고 아동들과 결연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절차들은 상당히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네. 가정법원에 그 수속을 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수속하는 동안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입양 전 위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공식화시켜서 보고서를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정법원에서 허락을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입양 전제 가정 위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됐는데 법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식화된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네. 관례로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동이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입양 갈 거니까 입양 가정으로 빨리 배치해서 적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허용을 해줬던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뭐든 좋아요. 빨리 보내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입양 전제 위탁을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그 기간에 조금 불안하거든요. 입양 부모 입장에서도 위탁 불안하고요. 빨리 입양 결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 입장에서도 어떤 적응의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가도
입양 디크리라는 입양으로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의 사후관리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족에 진짜 맞는 아이고 이 가족이 이 아이에게 만든 가정인가를 서로 살아보는 기간. 그걸 통해서 이제 관찰하고 사후관리를 보고서를 내는 기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입양 결정을 내리는 일이 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역시 큰아이 입양의 경우와 신생아이 입양의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이 아이와 내가 적응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건 엄마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애가 울던 성질이 어떻건 간에 내가 품어야 되는 거지. 큰아이의 경우는 좀 다르죠. 특질이 있으니까. 제가 첫 아이를 입양했을 때 입양 전제 가정 위탁 기간이 8개월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겪은 불편함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출되는 때가 아이한테는 병원이거든요. 애가 뭐 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보험 적용 때문에 소아과에서만 드러나는데, 그때 이 아이는 8개월 동안이나 제가 부르는 이름이 아닌 친생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죠. 그 주민등록번호에는 얘의 이름은 지금 이레아인데 이전에는 만약에 김A라고 했다 봐요. 그럼 김A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리우는 거예요. 저는 레아 이제 들어가자 하지만 병원에 딱 들어가면 간호사 선생님 부를 때는 A야, 의사 선생님 부를 때도 A야.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나서 입양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나고 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이 되면서 아이의 성만 바뀌게 되죠. 다시 EA가 된 거예요. 김A에서.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김A였던 애의 주민등록과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 A라는 애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 애는 똑같은데 병원에 선생님이 얘 다시 콧물 나서 왔어야 했는데 안 나와요. 이상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들 웅성웅성 막 수간호사 불러. 이거 뭐 어떤 경우에서 얘 왜 이래요? 그러면은 입양했습니다 라는 걸 한번 드러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아이의 개명 신청이 끝나서 얘는 드디어 이레아가 됐을 때 또 한 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권 발급 안 되고 뭐 대표적으로 뭘 해야 될 때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게다가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14년생인데 14년생 입양 아동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많게봐서 20명 되는 그 모임 안에 위탁 기간 중에 친생모가 데려갔다가 다시 온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입양 가족에 위탁이 왔어요. 3개월이 지났건 1개월이 지났건 이 안에서는 이미 가족이에요. 특히나 부모는 좋게 보면 아 그래 낳아주신 분이 키울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양 형제 있죠. 이 입양 형제한테는 진짜 못할 짓이에요. 그때 첫 번째로 있었던 가정은 위탁 기간 중에 그 사건이 났을 때 오빠가 중학생이었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막 화를 내고 내 동생인데 왜 데리고 가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도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내 딸로 막 키우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니까 그래 아무런 특이한 점 없이 잘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굳건하게 마음 닫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저 이번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그 12월 즈음에 그때만 되면 온대요. 애기가? 그리고 그때 되면 아이의 1년 지나고 그 즈음에 되면 아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 경우가 너무 극에 치닫는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해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16년생 아이 입양한 엄마 한 명이 입양 허가가 났어요. 법원에서 허가가 나고 2주의 유예기간 있죠. 확정이 되기까지. 그 유예기간 동안 친생모가 자기 안 하겠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4살짜리 언니가 내 동생인데 왜 데리고 가냐고 걔를 이 엄마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얘를 언니라고 막 동생이라고 예쁘게 보살피고 막 사랑이 넘쳐나는 그 과정에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친생모가 다시 못 키우겠다고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왜 다시 보낸대요? 했더니 아기가 밤새 너무 울어서. 근데 이 아이가 이 집에 입양 온 첫날도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집에서 그렇게 막 울던 아이가 아니고 안정감 있게 잘 지내던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가서 밤새 울었다는 얘기에 이 엄마는 가슴이 진짜 막 찢어지는 거예요. 5일 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이 안고 집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부모인데 부모로서 걱정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애매함, 그리고 언제든지 친생모가 얘를 걷어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저는 위탁이 아닌 것 같아요. 친생아 경우도 그걸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는
뭐 지금 새로운 제가 알게 돼, 그러니까 그걸 바꿀 때 뭔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무용보가 그렇게 다시 데리고 가고 그러는 부분은 사실은 상담이 충실히 못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안들을 깊이 생각하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뭐 보내겠다 그러면 받고 또 달라 그러면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괜히 입양기관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매뉴얼 자체에 미혼모에게 지원 가능한 모든 법 제도와 사회시설을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양육을 권면하고, 그렇게 키우도록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입양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가 이 다음에서 놀랐는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내고 나면 생각나고 마음 아프고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입양특례법 이후로 정보가 남기 때문에 아동이 당신을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먼 훗날 당신을 찾아가는 그날을 위해서라도 결정하고 살면 굳건한 마음 가지고 잘 살아내라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만났을 때 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끔 잘 살아 계시라고. 그래서 그 상실이나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까지도, 그리고 아동이 찾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입양기관에서 저희를 대할 때 미혼 부모에 대한 이해를 입양기관에 가자마자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혼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도덕적인 잣대 때문에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입양을 하려면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고 알려준 것도 기관이었고.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겪은 그 두 가정의 경우에도 그 엄마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셨냐면,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입양 부모님께서도 몇 달, 뭐 며칠 키워봤는데 그 애착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처럼 심지어 10개월 잉태하고 예쁜 그렇죠. 아가 보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입양 보낸 친생모의 심정은 이루 말루 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 그렇죠. 입양 부모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로 마음을 수렴시켜서 진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의 경우들은 상담이 부족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때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다고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애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또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준비됐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아이가 또 이미 2차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와서 많이 울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돕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충동적으로 했을 때 이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근데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법적인 또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기회가 되거나 교수님께서 그런 모임들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저희 입양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입양이 확정이 됐어도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다 떨쳐내버리지 못하는 불안감은 더더군다나 위탁이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숙려기간 같은 건 좀 더 장기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일만 하니까 충분히 애를 키워보고 이게 진짜 자기가 할 만한 건지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고 막 7일 막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니까 이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미혼모 입장에서도 고려해보고 진짜 자신을 위해서나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결정하게 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진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 상태인지 이거를 또 상담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교수님 그 전에 쓰신 글 중에서 스웨덴 입양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스웨덴은 이제 국가가 다 관리하는 그런 나라라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모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이는 사실은 되게 소수죠. 전체 20명을 넘지 않아요. 입양 부모 뭐 교육은 몇 단계를 걸쳐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조사도 하는 사람의 자격이 철저하게 있죠. 그래서 자격이 안 될 때는 슈퍼바이저가 전 과정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 가정조사서도 본인만 사인하는 게 아니고 슈퍼바이저도 같이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들은 건데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의 5년씩 기다린대요. 진짜 아무런 선택을 못 한대요. 그냥 장애아동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대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받기가 어려우면 이제 입양을 포기하는 거죠. 네. 어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입양 부모가 아이의 성별이나 뭐 나이나 장애 여부까지 선택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셔서 스웨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조금 했었는데요. 저희 딸이 스웨덴 가 있는 바람에 스웨덴 정보 막 되게 많이 구해주고 또 한국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스웨덴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스웨덴 업무 담당하셨던 분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고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읽은 자료는 스웨덴 해외 입양국에서 낸 자료집인데요.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네네. Special Parents for Special Children이라는 자료. 그러니까 절차가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거기에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입양도 이거랑 비슷하게 하고 있고 숫자는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해마다 한 15에서 20명. 70년대부터 그렇게밖에 안 됐다고.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잘 되는 나라. 그래서 스웨덴 복지를 또 찾아봤더니 거기는 엄청 잘 정말 돼 있죠. 거기 가서 애 낳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고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지만 그렇죠. 입양 부모도 자녀가 그렇죠. 생겼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출산이나 입양을 망설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니까 미혼모나 이런 분들 그게 복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정말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양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입양 부모가 오면 상담을 하는데 거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입양을 하십니까? 당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아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내용에 이 부모는 어느 연령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겠다. 이 부모는 장애아를 이 정도 장애는 수용할 수 있으나 이 정도 장애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쓴 보고서를 써서 해외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입양의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부모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이 부모는 이러이러하구나. 그럼 이 부모한테는 딸이 나을까 아들이 나을까 장애가 요 정도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보내면 이 가정이 수용할까 안 할까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중간에 매칭하는 그 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에 대한 자료를 보고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가족을 찾아주는 것. 한계는 서류를 보고 한다는 거. 저도 그렇죠? 그랬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은 얘기다. 선택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스웨덴의 그 교수한테 들은 얘기예요. 5년 정도 기다리고 국내에서 그리고 특별히 뭐 남녀 뭐 이런 장애 여부 이런 걸 굳이 얘기를 근데 복지사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당신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감당 못할 사람을 이렇게 입양 보내는 거는 사실은 부모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입양을 진행할 때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면서 들었던 게 제가 10년 전에 입양을 했는데 나도 입양할 때 이랬던 것 같은데 복지사님이 아들, 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출산은 그냥 임신이 되면 그냥 낳는 건데 입양은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 가정은 아들이어도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아들이 입양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아들을 입양해 주신 거고 아이 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정도 나이는 저는 괜찮아요. 그거 체크하시고. 근데 꼭 그대로는 아니고, 그렇죠. 저는 제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아이를 주셔서, 저는 좀 큰 아이를 원했는데, 사실은 조금 굉장히 어린 아이를 배정해 주셔서, 복지사님,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요? 했더니, 근데 제 느낌에 이 아이가 이 댁에 맞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추천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아이 사진을 보지 않고요. 그냥 고민하다가 제가 그 아이 입양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사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거랑 거의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아닌가. 가정조사 그거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절차에서 이제 얼마나 숙련되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개별 이 사회복지사는 좀 다르겠죠. 제가 미국하고 일할 때 8개 기관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가정조사서를 다 8개 기관에서 봤잖아요.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젊은 부부인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아이 원한다 했을 때 한 기관에서는 3개월 미만 여자아이, 건강한 아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와요. 근데 한 기관은 분명히 젊은 부부인데 2살까지 괜찮고 남녀 다 괜찮고 조금 의료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는 괜찮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결국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지사가 상담할 때 조금. 그리고 이쪽은 그 상담원 중에 입양 부모님들이 좀 많으셨어요. 또 연장아들 입양한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경험해보고 이제 또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원하는 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원하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두려워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확대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두 기관을 비교해봤을 때 그 자료가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였었다. 근데 그 입양 아동에 대한 이해 폭이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그 그룹은 복지사 중에 입양 부모가 있어서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입양을 조금 더 깊이 알수록 그렇죠. 그런 그 예비 입양 부모를 도울 때도 훨씬 더 깊이 있게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 본인이 입양 부모이면서 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입양 부모님들은 그냥 보통 분들이세요. 애를 키우고 싶은.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아이 키워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애 낳기 전에는 나 이런 애 했으면 좋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입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그거를 사회복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하고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부모님이 키우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전화할 수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이게 사후 관리가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예비 입양 부모들 중에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 얘기할 때 나는 딸을 원했어, 나는 신생아 원했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이를 선택할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선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질문 너무 이상하다. 없죠. 저희에게 소개된 아이는 저도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첫 엄마잖아요. 그리고 양육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그리고 이 내가 낳지 않은 아이와의 애착이 진짜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막 끝까지 안 풀려갖고 그게 되게 두려웠던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갓난이 신생아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난 첫 엄마니까 그 첫 경험을 하면서 아이와 애착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 저한테 온 아이는 10개월 헬멧 쓴 아이였거든요.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사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아이를 소개해드려도 억셉트 할 것 같은 뭔가 있었나 보죠. 저는 사실 자신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제가 그걸 거절할 용기가 없다는 걸 아셨던 거지. 첫째 때도 그랬고 두 번째는 더더군다나 그냥 시설에 있는 아이를 만난 거고요. 선택해 주신 아이를 저는 본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아이를 처음 만나는 것도 쇼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입양 전제 위탁의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되게 사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이 위탁 기간도 나는 얘를 확인해보고 싶지가 않았는데 얼른 종결이 나길 원하지 이게 종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위탁을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인데 아이를 마음에 안 들면 보낼 수 있을 것처럼 입양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이 혈연이 아닌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금방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입양 부모가 느끼는 가장 불편함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걔 그럼 돌려보내면 안 돼? 입양 부모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족으로 이걸 함께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럼 힘드니까 걔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말 들을 때 이제 입양 부모는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글을 보고 맞아. 주변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양톡 사랑 톡톡톡.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양 이후의 사후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그닥 많이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입양톡이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입양 부모들끼리 입양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잘 알아서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아동이 입양 가정에 배치되고 나서 그걸로 입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입양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쵸. 진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후 관리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자기가 낳은 아이 키우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입양했을 때는 사후 관리라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일반 가정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와의 관계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원치 않아도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 내가 낳은 아이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막 이렇지만 입양이라는 그 특별한 사건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6살, 만 5-6살 전까지는 입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죠. 나를 낳아준 친생 부모와 입양한 입양 부모가 있다는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인지적으로 그 능력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실 애도 과정이 시작이 되고 그때 부모님들은 예상치 못했던 행동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미리 인지를 못하면 애가 그걸 혼자서 삭히느라고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고 다른 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슈 뭐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입양 부모는 진짜 내 부모가 아닌 거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를 또 포기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뿐 아니라 또 한 번 또 시험해보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다양한 또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들을 팍팍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역시 필은 어쩔 수 없다 보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힘들면 다시 갖다 맡기죠.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는 사회니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화는 나지만 그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임신하고 애 낳으면서
또는 결혼할 때 또 반대해갖고 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애를 낳는데, 심지어는 애를 낳는데 처음으로 애한테 막 질투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는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있는데 본인은 생물학적인로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허전함. 또는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아니면 병원에서 뭐 병력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나.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나 기분이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예민하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기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상담기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질투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얼마 전 우리 딸들을 보면서 질투가 갑자기 나더라고요. 니네는 좋겠다. 이런 아빠 있어서.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너희는 정말 좋겠다. 이런 아빠. 난 그런 아빠가 없었어. 뭔가 근데 인정이 되네요. 달달이님 달달하시니까. 아니, 정말 제 생각이 그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그 말씀이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진짜 질투가 난다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공개 입양을 시작한 지가 이제 15년, 6년 이제 넘어섰는데, 공개 입양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랄 수 있겠구나. 공개 입양으로 자라도 어떤 문제는 경험하고 어떤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양 부모들의 목소리 또는 입양되어서 자란 성인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아까 말씀 3자, 그러니까 오래전에 보냈던 그 엄마들 혹시 연결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을 또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인 이야기, 또 입양 실제 부모님 이야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방톡 하얀 톡 토톡.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또 긴 시간 오셔서 같이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새롭게 배운 점도 제가 많고요. 또 이렇게 입양 부모님들이 열심히 뭐 제도 개선이나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희망이 생기고요. 앞으로 또 같이 협력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였습니다. 감히 이런 분을 모셔서 저희가 뭔가를 여쭤보고 들으려면 저희가 이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다지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교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에 대해서 좀 최근 한 2-달 지난 한 10년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한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뭐 그전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가끔가다 이거 삐긋삐긋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시고 성의껏,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인터뷰 2번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긴 시간을 저희한테 많이 할애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기쁨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나라 전문가분들 중에서 입양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입양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놓지 않고 아직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가 입양 부모로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고맙고요. 뭐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지고 기사와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봤을 때 어떤 한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물 더럽다고 목욕통에 있는 애들까지 버릴 생각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입양 대기 아동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가정을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탁드리기로는 저희들의 마음 더 이해해 주셔서 현재 남아있는 입양 대기 아동들이 더 이상 시설에 남지 않고 입양을 바라는 부모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정비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교수님 만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교수님들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날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만나 뵙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저희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상당히 긴 시간 지금 사실 녹음을 했거든요. 몸이 아직도 조금 완전하게 낫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서 전 감동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또 미혼모와 입양 가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국 사회 또 사회복지 분야에 더 기여를 하신다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을 앞으로 더욱더 응원하기로 하고 팬이 되도록 오늘 팬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 갔을 때도 서로 설명을 막 하는 토론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배웠어요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몇 번이나. 오늘도 그 얘기 해주셨고 지난번도 그 얘기 해주셔서 저는 당연하죠. 이게 자꾸 만나야지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네, 저 입양 부모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입양 부모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사실은. 입양 부모님들이 저를 되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럴만 하죠. 제가 TV에 나가서 이제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결국 같은 걸 원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배운 점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저희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혜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정하늘, 정나라, 정수학, 임혜서, 신소희, 이래 어린이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아이의 목소리로 또 행복 넘치는 우리 가족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입양톡을 더욱 풍성하게 빛나게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더욱 특별함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들께 아쉬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양톡, 사랑톡, 톡톡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양톡은 지금까지 예비 부모 교육이나 또 사후 부모 교육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입양 가족들의 속 사정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저희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만들었던 방송이 입양을 준비하시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그리고 현재 입양을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신 많은 분들께 부디 오래오래 도움이 되는 방송이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지속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깔아앉지 말고요. 네, 자, 네, 그러면 네. 우리 엘로마마부터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과 지금 마치는 마음,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처음 방송 시작하던 날에 제가 저 둘째 입양 시작해요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둘째 입양 시작과 마무리를 여기서 와, 하는 것 같아요. 멋지다. 네. 둘째를 품는 과정과 함께하는 입양 톡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편집 덕분에 맨날 제가 군소리 했지만 그거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많은 입양 가족 청취자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입양톡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정리됐고요. 그걸 나누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입양에 대한 시야가 많이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방송들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이어질 방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네요. 그러는 하지 않나요? 네네네.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회 보듯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알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꾸 제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제가 하고 있는 생업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인 제약에 받다 보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입양톡 가족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힘든 줄 모르고 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누군가가 또 나서고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누군가가 응원을 해서 또 좋은 분들이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때는 저도 청취자로, 후원자로, 응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양톡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오도록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 응원과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양가족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기보다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보다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구애와 과문 나그네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부나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